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목이 왜 계속 요새 말을 많이 했더니 안 좋네요. 근데 오늘 좀 오래간만에 하게 됐는데 저번 주에 제가 또 좀 약간 자리를 계속 비우게 돼가지고 그냥 이랬는데 분위기가 이제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할 이유는 없는데 방금 전까지 또 뭐 일 진행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일단 첫 번째는 하여튼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게 이리온에서 우리 이한나 연구원 남편분이랑 둘이서 운전하는 거였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와이프 보여줬는데 정말 내가 남편분 방 한번 사야겠다. 평상시 대화가 정말 그렇게 수준이 높나요? 그렇게 막. 아니 근데 실제가 좀 악마의 편집 같아요. 그래요? 저희 평소에는 제가 얘기도 더 많고 남편이 주로 막 설명해주고 듣고 그래요? 뭐 조용히 하라고 많이 해요. 제가 그냥. 근데 남편은 표정을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었던 표정 같지가 않아서 하여튼 꼭 보시죠. 상당히 재밌었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또 이한나 연구원이랑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우리 안희수 연구원이 같이 자료를 썼어요. 내가 이제 힘이 좋은 거는 이렇게 주니어들이 이렇게 좀 준비돼가지고 또 데뷔를 하고 또 데뷔 과정에서 시니어들이 같이 막 협력을 하고 이런 게 좋은데 이 자료가 또 지금 시점에서 사실 궁금해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둘이 같이 리서치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차분히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데 다양하게 형태로 좀 이리온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일이 많네요. 뭐 하여튼 시장도 이렇고 그렇게 되면 투자회사, 금융회사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하튼 오늘 오래간만에 그 철강과 화학의 콜라보 자료인 미중용 배터리 메탈 슬러그 말 좀 내용 좀 들어볼게요. 지금 제목부터가 너무 좀 배터리 메탈 슬러그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메탈 슬러그가 게임이에요. 2인용 금속. 아재 또 고백하네. 그런 게임이 있어요. 메탈 저 슬러그.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게임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젊은 피에서 나온 그러세요? 예, 제목입니다. 난 게임을 잘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둘이 분이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보다가 중간중간에 잘 모르겠으면 질문할게요. 시작하죠. 네. 우선 제가 전반적인 레포트의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터리 최근에 변동성 워낙 크잖아요. 2차 전지 쪽 지금 주가 변동성 큰데 저희가 주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저희 성장 산업에서는 산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2021년까지는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기술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면 제가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많이 드리는 말씀이 2023년 상반기 정도면은 국내 2차 전지에서 더 갈 만한 것들을 찾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만큼 배터리 쪽이 기술 성숙도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온 도중에 그렇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 단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본격적인 자원 싸움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이 원래 초반부터 잘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건 제가 2020년 4월 첫 자료부터 원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미국이 달려드는 거죠. 그래 이제는 이 배터리 쪽의 패러다임은 자원에 있다. 우리가 어느 국가가 더 자원을 장악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미국과 중국이 지금 자원 경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자료로 보시면은 페이지 11페이지에 네, 11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이 자료의 컨셉은 여기에 한마디로 딱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미중용 배터리 메탈 슬러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의 중심에는 철강이 있다. 정확하게는 비철 금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배터리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자원의
문제고 자원을 장악한 국가가 진정한 승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원자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의 핵심은 희수연구원 자료. 네, 안혜수 연구원 자료고요. 네, 이거는 알았어요. 전혀 이제 여기가 핵심이다라는 오케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지금 안혜수 연구원이 대부분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부분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리튬과 니켈 중심으로 해서 안혜수 연구원이 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 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한나 연구원이 계속 이 로직을 많이 얘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혜수 연구원 발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 시작하시죠. 네, 그럼 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이랑 니켈의 공급이 타이트해서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리튬이랑 니켈의 공급망 중심에는 중국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에게 이 배터리 메탈 확보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DPA,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을 발동을 예고를 했는데요. 미국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메탈 확보 전쟁에 뛰어든다라는 예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광물 자원들은 자원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방법과 재료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런 각 공정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공정들을 비교를 해보고 미국이 어떤 생산 방식을 활용해서 이 배터리 메탈 수급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지 한번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위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제품에는 크게 가장 주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요. 이 탄산 리튬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소형 전지에 주요 쓰이고 수산화 리튬은 최근 이제 EV 배터리 향으로 그림 1을 보시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리튬 광물 자체에 채굴하는 생산량이나 내장되어 있는 자원량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미드스트림 단에서 어떻게 제품으로 재련을 하냐 그 캐파를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그림 2를 가지고 이제 생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경화명은 광산에 있는 리튬 광물을 채굴을 한 다음에 재련을 해서 생산하는 경화명 생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수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 거를 증발 과정을 여러 번 거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학 반응을 거쳐서 리튬 제품을 얻어내는 생산 방식인데요. 전에 무슨 호수를 사가지고 포스코에서 그게 네, 그거 맞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였나? 프로젝트 중간에서 열심히 집중하는데 방해한다고 하시겠지만 갑자기 아는 거 하나 나와가지고 네, 한번 맞습니다. 오케이 염수형이 그런 거구나. 예. 네, 염수형이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EV 배터리 향으로 급격히 수요가 증가 중인 이 수산화 리튬은 경화명 방식에서는 한 번에 생산이 가능한데 염수형 방식으로 생산을 하려면 먼저 탄산 리튬을 먼저 생산하고 그 다음에 변환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생산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경화명 생산 방식이 기술 성숙도도 높고요. 이런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 빠른 시장 대응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는 탄산 리튬 내용이라 넘어가고 수산화 리튬 천천히 하면 돼요. 그만. 수산화 리튬의 재련 캐파를 제가 16페이지 표 3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여기
세 번째부터 셋넷 여섯 번째 이 세 번째부터 이 네 개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보시면 경화명 시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당장 수급이 타이트한 한 23, 4, 5년까지는 빠른 시장 대응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기업들은 경화면뿐만 아니라 염수형 시설에서도 되게 활발히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3이나 그림 4를 보시면 25년 이후부터는 이제 주요 기업들도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기업들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산화 리튬의 공급 타이트가 점점 완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히 그런 중국 기업들이 쓰는 경화명 방식이 단순히 시장 대응에 빠르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이제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생산 방식은 염수형 생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경화명이 한문으로 이게 뭐 딱딱한 암석 이런 거야? 네, 맞습니다. 광산, 산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광물을 캐는 거. 지금은 그런 방식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중국 기업이 유리한 건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염수형이 낫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연애용거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지금? 아니요. 안에서 연건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예, 그런 뜻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우리 둘이서 지금 안현수 연구를 지금 혼자서 막 너무 막 뭔가 해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준비를 너무 잘해서 저도 몰랐던 제가 처음에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염수형 생산. 오케이. 네, 장기적으로 염수형 생산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생산 원가가 그림 5를 보시면 경화명 생산 방식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7번, 8번, 9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량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도 훨씬 적고 경화명 생산할 때보다 사용되는 화학 시약품 사용량도 더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수형 방식이 친환경성이 더 있다면 앞으로 미국이 공급망 재평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굳이 중국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경화명 방식으로 생산된 리튬보다 염수형 자국 기업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염수형으로 생산된 리튬을 더 많이 채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염수형 방식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세 번째, 직접 추출 기술입니다. 이 직접 추출 기술이 뭐냐면 원래 염수형에서 기존에 쓰이던 방식은 증발을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화학약품 같은 거를 활용해서 바로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중간 물질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냥 말려가지고 탄산리튬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화학을 넣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다. 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수형 그런 시설에서 북미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직접 추출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리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기술을 상업화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 뒤에 기업 분석 해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했구나. 네. 리벤트. 네, 그리고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배터리 소재들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인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2023년 10월에 경화명 방식의 공장을 우리나라 광양에서 가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년에는 아르헨티나, 아까 말씀하셨던 아르헨티나 그런 염수형 시설을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경화명 방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염수형 방식을 가동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타임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년까지는 굉장히 수급이 아직 타이트한 상황인데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서 경화명 방식으로 먼저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뭐 생산 원가도 훨씬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도 좋은 그런 염수형 생산 방식의 증설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뭐 둘한테 동시에 묻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 어느 정도예요? 지금 경화명으로 가져와서 재련을 할 때도 이게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올라온 원가만큼 납품업체한테 올려서 팔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사실 지금 이쪽에서 지금 리튬 이야기를 한 거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가공까지 다 된 거를 중국에서 받아와요.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아예 없어. 그래서 포스코를 자꾸 주목을 하자라고 저희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한 번도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거의 포스코라고 보시면 될 것 폴티스만 같아요. 하는 거구나. 이제 네. 시도를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네. 이거 뭐 가격 교섭력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네. 중국이 가격을 많이 붙이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힘든 구조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이 힘들었겠네 그러면. 네, 많이 힘들었죠. 오케이 이해했어. 포스코홀딩스가 그럼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들어봅시다. 예.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되게 전략적인 타임라인으로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염수형 생산 방식에서 포스코가 굉장히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직접 추출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파일럿 플랜트 가동까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바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한번 기술 경쟁력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니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코프로는 있길래 에코프로 워낙 관심들 많아서 지금 뭐 큰 건 아니고. 네, 에코프로는 그냥 오케이. 완성돼 있는 애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수준입니다. 네. 네, 니켈. 다음에는 이제 니켈. 메탈 슬러그 게임이 뭐예요? 진짜 이게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메탈 슬러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저희도 몰라요. 여기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목을 정했다며. 사실 저도 친구한테 게임 뭐야, 좋아하는 친구한테 아이디어 좀 달라. 뭐 게임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건데 방식이? 둘이 약간 아케이드 게임 아닐까요? 2인용 게임이라고 알고 네. 있고 이 둘이서 이제 메탈 금속을 가지고 쟁탈하는 요런 메탈 별 게임이 다 있네. 진짜 둘이서 이제 금속을 가지고 막 이렇게 쟁탈하는 그런 지루한 게임이니까 게임인데 오래 걸리는. 미국과 중국이 또 쟁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라. 오케이. 그럼 니켈에 갑시다. 네, 다음으로 니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역시 자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화광이 있고 그리고 산화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똑같이 광산이긴 한데 약간 대륙 쪽에서 생성된 거냐 아니면 약간 해안가 지역에 생성된 거냐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용 니켈로 주로 쓰이는 고순도 클래스 1 니켈은 기존의 황화광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표 6을 보시면 이 글로벌 니켈 생산량에서 점점 황화광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용 니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산화광 지역에서도 새로운 재련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배터리용 니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산화광 프로젝트에서 새로 등장한 재련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소개를 드리면요. 자,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로 중간 분단에 있는데 HPAL이라고 고압 침출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산화 광석을 되게 고온 고압 환경에서 황산을 첨가한 다음에 전구체 물질인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로 가공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인 MHP랑 MHP 아니면 MSP 형태로 침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저순도 니켈 선철, 그러니까 MPI가 저순도 니켈 선철인데요. 이거를 약 75% 순도의 니켈 매트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MPI2 니켈 매트, 이 신기술을 작년 3월에 중국의 청산강철이라는 기업이 우리들이 이 기술 발명해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니켈 생산량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니켈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던 그런 시츄에이션도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산화광 프로젝트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28페이지를 가시면 그림 20을 먼저 보시면 이런 산화광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중간 화학물질도 많이 쓰고 중간에 변환 공정도 거치기 때문에 황화광에서 바로 재련할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림 19를 보시면 이 MPI, 니켈 선철을 니켈 매트로 변환하는 이 기술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MPI는 스테인리스로 가공할 수 있는 니켈 중간 제품이에요. 그런 니켈 중간 제품이에요. 그리고 니켈 매트도 결국은 고순도 니켈로 가공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 제품인데 사실상 이런 중간 물질이기 때문에 다 약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비슷한 제품을 굳이 굳이 배터리용으로 쓰기 위해서 MPI를 한 번 더 니켈 매트로 변환하는 공정이 들어가니까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화광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니켈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구체 물질로 쓰일 수 있는 황산 니켈까지 가공을 하던지 아니면 전구체까지 만들던지 아니면 양극재까지 만들던지 하는 그런 수직 계열화 전략 내에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고 부가가치가 생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9에도 보듯이 황산 니켈까지는 생산을 해야 이렇게 추가 마진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듣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재련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니켈을 거래한다면 이게 순도 100% 니켈을 만들려면 되게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부산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냥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낫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화광에서 중국 기업들이 산화광 지역에서 되게 많이 진출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고순도 배터리용 니켈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알고 그렇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지 기술이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직 계열화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중국이 이런 보는데요. 분야는 제일 앞서 있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조금 많이 앞서 있고 우리가 좀 쫓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네, 되게 활발하게 예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화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산화광 프로젝트가 활발해졌잖아요. 자, 이제 30페이지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진짜 황화광이 진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가 찾아봤는데 표 9를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 지역이랑 또 아니면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31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 네, 표 31페이지. 9번을 보시면. 네. 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미국 같은데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황하강 신규 프로젝트들은 광산 개발까지만 진행이 돼 있는 광산 개발 논의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배터리 산업이랑 연계한 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앞으로 이게 시장이 커질 건 확실한데 원료 확보가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다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광산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한 거예요 지금. 네. 원료 확보가 중국이 워낙 많이 해놨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너무 다 알아버렸어요. 저희 중국이 초창기에 했을 때는 잘 몰랐을 때 했다 보니까 그냥 뭐 저렴한 가격에도 지분 확보가 가능했는데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국가들이 우리가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중국이 많은 광산 이런 걸 다 사놨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미 그렇지만 사실 뭐 아까 안혜서 연구원이 또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경제성 있는 부분들만 조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매장량 자체는 아직도 좀 풍부합니다. 아 매장량은 풍부한 네. 거예요. 하도 뭐 이러니까 마치. 근데 이게 이제는 경제성 있게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 원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느낌인 건데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들로 보면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자꾸 국가들별로 본인들이 국유화를 시키고 중국이 또 일본을 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미국을 얘기한 게 미국은 또 이제 덤벼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장악을 하겠다. 네, 그런 방안들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이 산화강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황화강이 숨어 있다도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현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장 적극적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중국 기업처럼 산화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니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니켈 재련 기업인 라벤소프의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얘네들도 산화강 지역에서 이미 기가동 중인 설비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가 두 번째로 발표한 게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에 들어가는 저순도 페로니켈 만드는 포스코 자회사 SNN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비에 고순도 니켈로 만들 수 있는 정제 설비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뉴칼레도니아에서 산화광물을 가져와서 하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산화강 프로젝트긴 하지만 저는 포스코홀딩스 이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미 기가동 중인 설비에 지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투자비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을 시작하는 그런 타임라인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케미칼이라는 배터리 소재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화강 프로젝트에 정말 필수적인 배터리 수집 계열화 이런 사업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니켈 확보 노력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살짝 언급드리면 제가 에코프로에 조금 관심이 살짝 갔던 게 에코프로는 많이 없는 줄 알았던 황하강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타코아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이 베트남 타코아 프로젝트에 지분을 90% 가지고 있는 호주 블랙스톤 미네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에코프로가 약 8.5%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하강 프로젝트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서 새로 시작되고 있는 황화강 프로젝트는 아직 배터리 산업이랑 연계가 없는데 이 에코프로가 투자한 애는 이미 벌써 에코프로랑 니켈 생산한 다음에 전구체까지 생산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구체 파일럿 플랜트 가동도 들어갔고요. 베트남 지역 정부의 허가까지 받은 단계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렇게 네. 그냥 뭐 오늘 좀 그냥 사람들 되게 쉽게 그냥 뭐 네. 중국의 CAT에는 뭐 확보되어 있고 뭐 이게 부족해서 원가가 계속 올랐고 이러지만 당연히 이게 코스트가 올라오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들어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이쪽 지역 이쪽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거저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이거 리사이클링도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현아 연구원에 그냥 얘기 들어볼게요. 그냥. 네, 이제 페이지를 보실까요? 35페이지 그냥 보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파트 3 제목 보시면 사실 또 하나의 광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광산에 대한 부분, 뭐 재련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밸류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광산 밸류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뒤늦게 투자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미국이나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죠. 이쪽에서 이제 자원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좀 힘이 붙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해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적어보긴 했는데 전부 다 철강하고 비철금속 재련 쪽하고 다 겹쳐요.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이제 안혜서 연구원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중국 이외, 즉 미국, 지금 공급망 재편과 자원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뭐 황화강이라든지 이런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의 광산, 제2의 광산까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37페이지 네, 그림 26번을 보시면 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지금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부분 중에 저희 배터리 그레이드의 원재료의 비중이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절대적인 그냥 수치로 봤었을 때 요 정도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생태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근데 밸류가 높은 광산보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도 분명히 눈을 돌려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게 필수적인 기술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 11번을 보실게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은 크게 건식 공정이 있고 습식 공정이 있습니다. 건식 공정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고로 돌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기로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로스팅하는 방법, 열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속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열을 가해주면은 뭐가 추출이 안 될까요? 당연히 열에 산화가 쉽게 되는 금속들은 추출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표 11번에 건식 보시면은 알루미늄이나 리튬 같은 이런 산화가 쉽게 되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슬러리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금속 회수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리튬 이온 배터리 지금 만약에 저희 삼원계든 아니면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LFP든 전부 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는 자원이 리튬이에요. 리튬 회수가 안 되면 정말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식이 지금 현재의 공정을 그대로 활용해서 쉽게 경제성 있게 뽑아낼 수 있는 리사이클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습식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알루미늄이나 리튬을 추출해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식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습식은 이게 하나하나 용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용해를 시켜서 물로 분해를 하든지 전기로 분해를 하든지 해서 거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경제성이 조금 덜 나와요. 고순도로 리튬 같은 걸 뽑아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식 공정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건식에서 갖지 못한 우리가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식과 습식 두 가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된 뭐 공정들을 이제는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40페이지에 그림 29번 보시면은 네, 건식 공정은 뭐 지금 쉽게 설명드렸듯이 로스팅 공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표되는 거는 예열 단계 천천히 온도를 올리고 그 중간 단계 온도를 올리고 마지막 온도를 올려서 추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니켈, 코발트, 구리 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건식 공정은 사실은 전처리라고 해서 저희 뭐 방전을 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열처리로 들어가서 바로바로 회수가 가능해지는데 저희가 이제는 습식과 같이 이렇게 리튬이나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습식 공정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전처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41페이지에 그림 30번을 보시면은 처음에 블랙 파우더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건식에서 나온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습식으로 돌아오는 공정을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식을 통해서 다 추출해내고 남은 슬러리라든지 아니면 얼로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슬러리를 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블랙 파우더까지 만들어내면은 이걸 가지고 용해를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금속들을 추출해내는 그러니까 뭐 네, 뭐든지 그런 뭐 방식이죠. 광석이건 뭐건 간에 순도 있게 뽑아내는 과정들의 기술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핵심은 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속의 회수율이 얼마나 높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계속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에서는 회수율이 높을 수가 없는 게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그렇죠. 습식 공정이 훨씬 회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 12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건식, 두 번째가 건식하고 습식 혼합한 거, 세 번째가 이제는 건식 슬래그 형태, 그리고 마지막이 습식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습식만 100%로 가게 되면은 회수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저희 이제 기업단에서는 결국엔 경제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높은 건 알겠지만 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식하고 섞어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고 일정 부분 전처리 거쳐가지고 습식까지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금속들을 회수율 높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준 좀 설명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좀 많이 오래돼서 회수율 98%, 99%까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규모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98% 회수율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 이익률 자체도 두 자릿수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그림 31번, 32번 보시면 되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 지금 CAGR 기준으로 25%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32번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폐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 70% 이상입니다. 중국이 다 해먹고 있는 시장인 거죠, 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중국은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쪽의 생태계가 거의 70% 이상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공된 것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가 가져올 정도로 생태계가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폐배터리가 들어오는 수거량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을 뿐더러 중국은 전기차 시장도 본인들의 정책에 의해 빠르게 끌어올렸듯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4페이지에 표 13번을 보시면은 표 13번을 보시면 중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정책은요. 이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거의 뭐 2018년부터 기업들의 화이트리스트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기업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정리정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중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44페이지, 45페이지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 기업을 들 수가 있는데 화유 코발트, 44페이지에 있는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발트 생산 코발트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1위 기업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유 코발트랑 뭐 LG나 뭐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전부 다 화유 코발트랑 다 JV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코발트 생태계를 다지고 있는데 거기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의 2만 톤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대규모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유 코발트 쪽하고 JV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경제성 있게 중국 가져갈 수.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냥 코발트 이제 글로벌 코발트 가져온다 하면은 화유 코발트밖에 거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리사이클링도 글로벌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는 GEM, 거린메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국 심천에서 설립된 이제 리사이클링 기업인데 요거는 제가 기업단에도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화유 코발트 다음으로 규모 자체도 큰 편이기는 한데 지금 5,000톤 이상이고 거의 10,000톤 가까이 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익률 자체도 업력이 오래됐다 보니까 거의 뭐 GP 마진 기준으로는 20% 이상 나옵니다. 21% 이상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리사이클링만 봤을 때고요. 저희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원재료가 막 올라간다고 하면서 소재 기업들 막 이익률 낮아지는 거 아니야, 셀 기업들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직접 거기에서 추출된 코발트하고 니켈, 금속 분말까지 전부 다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판가 전이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원재료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되게 좀 유리한 국면에 있고요. 부름프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이 원래 초창기 때 화이트리스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GM하고 부름프가 중국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리사이클링 기업이었었는데 CATL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부름프를 인수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름프는 지금 현재 CATL로 저희 주가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리사이클링 기업 대표적으로 CATL을 볼 수는 없잖아요. 셀 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3사 중에서는 GM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그래서 보고 뒤에서 있습니다. 다룬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나는 같고. 근데 사실 중국 내용은 제가 좀 알아요. 하도 말 많아서. 나는 미국 얘기는 굉장히 낯설거든 지금. 네. 이 다음 내용인데 미국이 관심이 있었나요?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걸 지금은 이제 미중 간에 지금까지는 분업화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해주면 그냥 갖다 썼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분위기면은 미국에 관련된 것들이 확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제가 미국 기업을 넣어놓지 여기서 소개는 해놨는데 기업단에 안 넣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폐배터리를 많이 우선 수거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이제 배터리 국내 셀 기업들도 이제 현지 공장 미국 가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너무 제반 시설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선 먼저는 지금 안해수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여기 채굴하고 재련하고 이게 먼저예요. 광산 매입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왜 테슬라가 중국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생각해보면 거기가 생태계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훨씬 경제성이 나오는 거죠. 그냥 나머지들은 이게 참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오케이. 미국을 저희는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생태계 먼저 깔아놓고 인프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46페이지의 표 14번을 보시면은 미국 폐배터리 정책은 미미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미미한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DOE라든지 NREL 이쪽에서 계속 산업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배터리 산업 소개드리면서 전고체 배터리 막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표준이 뭔지 보셔야 돼요. 표준화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준화예요. 기술 표준화를 먼저 쥐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화 작업이 미국은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R&D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2022년부터 착공 들어가는 폐배터리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 가장 막강하긴 합니다. 거의 7만 톤 증설 예상되어 있는데 글로벌리 그중에서 4만 톤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리트리브라든지 레드우드, 리사이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규모 자체로만 본다면 리사이클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 크기는 합니다. 지금 뭐 GM하고 LGES 에너지 솔루션 합성 얼티엄 셀즈 쪽에 니켈 장기 구매 계약까지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국내 기업들 지금 미국 현지 공장 투자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가 제일 걱정이에요. 미국에 지금 뭐 중국의 생태계가 그렇게 많아서 간 만큼 미국에는 너무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 들어가서 경제성을 보려면은 이런 기업들하고 계속 장기 구매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이런 재활용 리사이클링 기업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기업은 리트리브 같은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 괜찮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진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 48페이지에 유미코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48페이지의 유미코어 여기는 중국의 GM이나 화요코발트나 이제 브룸프만큼 업력이 오래된 벨기에 엄청 리사이클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LG 쪽에 LG는 뭐 국내 배터리 셀 3사에서 가장 양극재를 많이 공급받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단에 있는 이제 가공의 생태계부터 많이 갖춰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이 굉장히 있고 이익률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LG 화학도 계속 유미코어에 대한 인수들을 아직 전혀 검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고 검토 중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유미코어는 리사이클링 쪽에서도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회수율 자체도 98% 이상이에요. 거의 99%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뭐 수직 계열화부터 시작해서 리사이클링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기업에 대한 인수가 가시화된다면은 수혜는 LG화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핵심 기업으로 되게 뜬금없이 LG화학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배터리 내재화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증설 가장 많이 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단순히 벨기에 유미코어 인수 검토뿐만이 아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으로도 투자를 이미 해놓은 근데 상태예요. 이게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계속 말은 나오는데. 아니요,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지켜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G가 본인들이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전부 다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요즘에 변동성 장세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LG화학이 가장 유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향후의 산업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에도 셀보다는 소재가 의미 있고 소재 중에서도 그 앞단의 생태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LG가 가장 활발하게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 좀 좋게 보고 있고요. 51페이지에 이제 성일하이텍은 아예 기업 단으로 가서 한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죠. 네. 네. 기업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 그러면. 네.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가실까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면 일단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재평가하자는 분위기인데 왜 난 레이티드로 한 거지?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 50%가 철강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40%도 나머지 뭐 건설. 내가 너무 질설했더니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당황했는데 내 말은 철강 부분도 좀 나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랬던 네, 거야. 이 맞습니다. 부분을.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좀 이것도 제가 이제 철강 부분도 다음 실적 시즌쯤에 제대로 이익 괜찮을 것 같지 이한나 연구원 포스코 홀딩스 어때 보여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혜수 연구원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자꾸 물어보면 피하고 있어. 그냥 안혜수 연구원이 준비를 사실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거의 모델링 작업도 다 마무리가 된 아니 상태인데 그냥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뭐 정색을 하는 걸 얘기하면 농담을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흥미로워진 것 같아. 포스코가 의외로 성장 쪽에 투자를 해온 것 같아서. 네, 되게 많은 분야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수소 들어봅시다. 에너지도 한다고 하고, 네. 네, 포스코 홀딩스. 네네. 오케이 포스코 홀딩스부터 얘기합시다. 네, 포스코 홀딩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핵심만 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의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 소재 직접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일단 리튬 사업에 있어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계획하고 있는 타임라인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23년에 가동을 계획 중인 경화명 생산 방식은 일단 수급이 타이트한 그런 시점 단에서 빨리 시장 대응하기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염호에서 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총 11만 톤까지 증설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생산 원가도 낮고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자체 개발한 직접 추출 공법으로 이제 훨씬 시간 단축까지 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포스코의 리튬 사업이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산화강 지역에서 산화강을 기반으로 한 기설비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화강 지역의 호주 니켈 재련 기업 라벤소프의 지분 30%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인 SNNC의 그 저순도 니켈을 고순도 니켈 매트로 전환하는 설비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동 중인 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니켈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가서 소재까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수직 계열화된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성장성으로 이제는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도 이제 중국 대비해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제 와서 시작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신가요? 네, 궁금했습니다. 질문이야. 이게 말하면서도 참. 네네. 일단은 이 첫 번째로 23년에 가동 예정이라는 이 경화명 공장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어떻게 합작으로 해서 같이 엔지니어링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술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은 경화명 생산 방식에 대부분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몰려 있는데 그런 경화명 방식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원가가 높고 탄소 배출량도 많습니다. 화학 제품 사용하는 양도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년 이후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생산도 들어오고 리사이클링도 조금씩 시작되고 하면서 리튬 수급 부족이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그럼 생산 원가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염수형 증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중국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염호가 사실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염호는 포스코가 진출한 남미 지역에 있는 염호보다 매장량도 적고 그 리튬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요 앞에 그래프 도표가 하나 있긴 한데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나타낸 도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이 염호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림 41을 넣어놓은 게 아마 이거 지주사랑 좀 이승용 연구원 얘기 좀 해봤나요? 이런 걸 할 때 이제 리서치에서는 이제 그 의견을 달라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같이 보는데 포스코는 아마 요새 사실 홀딩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근데 포스코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신사업들을 아예 물적 분할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포스코를 비상장화 시킨다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그림 넣어놨길래 자기가 그 얘기 하려고 넣어놓은 줄 알았죠. 제가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음. 회사 측에서 밝힌 이유는 자기들이 새로운 뭐 니켈 리튬 사업 그리고 수소 사업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재평가 받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지주사 전환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주사 전환하면 이제 더블 네. 카운트 이슈를 되게 싫어하고 분할을 싫어하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리 LG화학에 대한 악몽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포스코는 좀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예. 맞습니다. 예. 전혀 이런 자회사들에 대해서 상장하겠다,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딱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당시 자료에 넣어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지 뭐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그런 질문 분명히 가다 보면 하실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자료 중간에 했었던 그 외국 기업. 네. 리벤트라는 미국 기업인데요. 리벤트는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한 20년도 넘게 수산화 리튬 20년도 넘게 시설을 운영해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것이 단순히 기존의 증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직접 추출 기술을 이미 20년 전부터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리벤트가 캐파 증설 계획도 굉장히 활발히 앞두고 있고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캐파를 늘리고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율이나 품질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고객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리벤트에 대한 고객사들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미모토. 네, 그 다음에 점점 목소리가 떨리는데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저 센터장 오래간만에 방송하더니 괴롭힌다고 할 텐데. 아닙니다. 네, 보통 이러죠. 보통 처음에 이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아주 능수능란해지는데 지금 오늘 우리 안시 연구원의 어떤 첫 데뷔를 보고 계십니다. 양쪽에서 너무 압박적인 거 가운데 아니에요. 낮춰놓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빨리 스미모토는 뭐야? 스미토 원래 메탈 말씀 마이닝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점잖게 아주 젠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스미토모 금속 광산 이 일본 기업인데요. 얘네들은 되게 업력이 오래된 재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구리, 금은 그리고 니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니켈 광산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 사업 모델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토모가 인도네시아 산화강 프로젝트에서 스미토모가 필리핀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산화강 프로젝트를 이미 2005년부터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수직 계열화 사업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은 정말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미토모가 한 달 전쯤에 주가가 되게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추진하던 이 산화강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하다가 중단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같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프로젝트 진행을 미루려고 했는데 같이 추진하던 그 발레 인도네시아사는 중국 파트너사를 찾아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스미토모가 중간에 포기를 한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 사실 스미토모가 산화강 프로젝트를 이미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온 노하우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화강 프로젝트를 중간에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산화강 프로젝트의 생산 원가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 안 나왔네. 이 스미토모가 네. 이거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그럼요. 네. 이거 일본 쪽 제가 양극재 감히 말하는데 응. 나 스미토모 메탈 뭐야 하면은 이거 사실 맨날 미국 똑같은 짓만 하는 거 해외 투자하실 때 아주 탑클래스 기업이고 하여튼 뭐 되게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이게 여기가 진짜. 네. 얘네 기술력도 엄청 앞서 있고 우리가 이 맞아요. 기업을 어떻게 좀 쫓아가냐를 갖고 고민들 많이 했지 않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최근에 스미토모 외에도 일본의 기업체들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기술 차별력 가진 기업들, 뭐 신조팀이나 전략팀에서도 계속 로봇 했을 때 그쪽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스미토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소위 배터리 기업들이 되게 추종하는 담고 싶어하는 기업 아닌가? 원래 초창기엔 그랬죠. 초창기였던가? 내가 옛날 사람 또 취급하는 이제 아니야? 왜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물론 기술력 굉장히 높아요. 그럼 옛날에는 근데 정말 이거 지금도 높아요. 높지만 이제는 배터리 쪽에 이제 모두 거의 배터리 대부분의 생태계가 다 성숙도가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랬어요. 성숙도가 올라오면 일본을 더 이상 추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 우리 탄소 섬유 하던 회사 일본의 뭐죠 그게? 도레이 첨단 소재. 도레이 첨단 소재. 예. 도레이 첨단 소재랑 스미토모 이거 사실 사람들이 이쪽 관심 있는 사람들 공부 다 했던 기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도레이는 마곡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가다 만났는데 좋은 건 다 하고 있죠. 좋은 신소재,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추종해서 기술을 많이 가져오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산업 내에서 성숙도가 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까 경제성을 오히려 엇비슷하게라도 그래서? 가져갈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스미토모가 이거 사람 헷갈려 스미모토 상사랑 헷갈려하는데 그거는 되게 상사니까 좀 그렇고 이거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네, 스미토모 메탈마이너는 저희 이제 배터리 소재 쪽 그럼. 하나소닉하고 또 연계돼서 많이 나왔던 기업이죠. 그렇죠. 관심 많은 기업인데 참 LG화학 많은 주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LG화학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LG화학 고생 다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오히려 최근에 소재 쪽 완전 그런 소재 쪽 제외하고는 오히려 주가 자체는 LG화학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밑에 있더라고 그냥 가만히 그래. 옆에 있으면서 남들 빠질 때 계속 차곡차곡 잘 올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세미나 좀 많이 다니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들 너무 변동성 장세다, 너무 힘들다, 뭘 사도 막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 싶은데 그렇다고 저평가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다. 성장 산업에 안 붙어버리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LG화학 많이 눌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최근에 기술 성숙화된 거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이익 가져가는 거 누구냐? 이제 LG화학이 다 흡수해 가는구나. 거기에다가 뭐 유미코어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미국 기업 중에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기업 조금 중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캐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 리사이클링 기업까지 리사이클링 산업까지도 전부 다 흡수 중이에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배터리 생태계 흡수해서 돈 되는 거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조금이라도 이제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LG화학이 소재 수직 계열화를 해버리면은 이익적인 측면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은 더 나을 수가 있다. 지금 이거 있잖아요. LG화학에서 LG 솔루션이 이제 갈라져 나왔는데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성 있다. 그걸 다 처음에 흥분했다가 네. 지금은 오히려 어차피 LG화학이랑 같이 공생하는 관계니까. 그리고 원재료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가 올라가면 셀하고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떠안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이 조금 더 나은 거죠. 소재 기업들은 정가를 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대부분은 LG화학이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LG화학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첨단 소재 사업부 쪽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혜수 연구원 쪽은 이제 포스코 쪽이 메인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는 저는 오히려 LG화학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가장 큰 토픽 리사이클링에서 제일 큰 토픽은 중국의 거린매이에요. GM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은 간단히 66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곧 아마 지금 예비 심사 중이에요. 상장 예비 심사 중이기 때문에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3분기 중에는 좀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지금 뭔가 어느 정도 밸류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시기 자체는. 그래서 하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사이클링으로 해서 실제로 상업 생산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 1,000톤 이상을 상업 생산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즉 연간 5,000톤 수준 양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오히려 IPO 하게 되면은 많이 좀 각광을 어느 정도 밸류에 올라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폐배터리는 삼성 SDI에서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받아오면서 공장도 말레이시아부터 중국, 인도, 국내, 헝가리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유럽 중심으로 해서 벌써 6만 톤 체제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아마 IPO 진행되면은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페이지 68페이지 거린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GM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선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좋고요. 가장 이거 여기도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저희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GM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 GM에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에 넘긴데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GM이 바로 이 GM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GM이 같이 합작을 해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제외하고 GM 자체에서 또 하고 있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니켈 염이라든지 황산 코발트 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원재료부터 소싱이 가능해요. 자체 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영업이익률 자체도 더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원재료 가격 올라가면은 소재단에서는 다소 조금 이익률이 늘릴 수 있겠지만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은 판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익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GM은 오히려 그런 측면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실적이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사이클링 사업도 초창기 때 이제는 거론이 되었던 이제 중국에서 집중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브럼프와 같이. 그래서 GM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화유와 GM, 브럼프가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업력도 높고 금속 회수율도 98%이기 때문에 여기 리사이클링 자체 내에서도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배터리 셀부터 소재 완성차 기업들하고의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구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은 어찌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산업기술 표준화가 중국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네요. 지금 봤더니 여기 나온. 네, 많이 빠졌어도 정말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 좀 약간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관련해서 정말 열광적이었는데 이제 좀 차분해졌잖아요. 고밸류 받는 기업들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분하게만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미래가 자동차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재편되냐만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미국의 아크의 캐시우드가 아주 요만큼 테슬라 팔았어요. 뭐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뭐 기사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GM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생태계 확산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확산이 되든지 간에 배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존재고 결국 중국 같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또 한번 열심히 해서 찾아내서 오히려 지금부터 또 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뭐 사람들 요즘 또 배터리 얘기하면 또 조용한데 제가 보기에는 또 좋은 시점에 온 것이 아니냐. 우리 희수 연구원 오늘 처음 했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좀 떨리고. 뭘 떨려?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처음에 우리 우혜영 영어도 엄청 떨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막 그러니까 아침 회의 시간에는 하나도 안 떨고 너무 잘해서 왔네. 미안해. 옆에 꼰대가 있어서 그래.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래, 알았어요. 우리 좀 뭐 이럴 때 차분하게 요즘 하도 시장에 대해서 불안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럴 때 차분하게 하나하나 뒤져보시면 정말 보석이 넘쳐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게 상당히 성장주로서 고밸류 주식이 있는 생태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종목들을 발견했거든요. 포스코도 그렇고 엘조학도 듣다 보니까 와, 이 정도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좀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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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